2025년 을사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금년은 너무나도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그 후폭풍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정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KJTV 연말 특집 방송으로서 오늘 원로 언론인들을 모시고 전국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서옥식 박사님입니다. 예, 서옥식입니다.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십니다. 또 연합통신 논설위원장을 하셨고요. 편집국장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도선 대한언론 주필이십니다. 역시 연합통신 또 논설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한언론 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규진입니다. 화제가 화두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항소 포기 사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예, 도대체 이 검찰에서 왜 항소 포기를 했고 그 항소 포기 결과가 의미가 뭐고 결과가 뭔지 좀 우선 서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항소 포기 그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 무죄 만들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항소 포기라는 것은 지금 그 대장동 일당에 소위 그 이 7명입니다. 피고인이 지금 5명이 그 이 1심에서 선고를 받아서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까지 받았고 나머지 2명 이재명 대통령 그분도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이라고 그 이 성남시장에서 그 고위직을 맡았던 그분도 그 이 사건의 피고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재판이 중지돼 있고 정진상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명의 피고인들의 이 환수해야 될 범죄 수익 이 7,800만 원, 이 7,800억, 7,800억 이 엄청난 범죄 수익을 환수 못 오도록 만든 것이 이 서울지검의 항소 포기입니다. 이 서울지검은 대검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1차로 그 항소 의견을 냈고 그런데 당시 그 법무장관인 정성호가 신중히 결정하라. 그 다음에 이 항소는 원래 이제 1심 판결이 지난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2차로 검찰 통일된 의견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는데 또 그때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아니 1차, 2차 두 번 다 항소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통일된 의견인데 신중을 기해라. 그건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무장관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차관을 통해서 뭐 사전에 뭐 말을 주고받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건 분명히 이재명 우리가 사실은 그 대장동 사건의 그 주범이다 몸통이다 할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기소장에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이름이 146번이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심 판결에도 이재명이라는 이름 또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청 수뇌부라는 이름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라는 이름 빼고 그냥 성남시장이라는 이름 해서 390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몸통과 주범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 살기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는 그 의견은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1심 그 판결문에 보면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그 표현이 성남시 상부, 수뇌부. 수뇌부, 예. 또 이재명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알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성남시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예.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예. 그런 호칭이 나옵니다. 그게 90회. 390회가 나오는데 근데 왜 1심 재판부는 거기다가 이재명이라고 이름을 왜 안 썼을까요? 그게 그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판결받은 5명에게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비교적 중형이 내려지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물론 못지않게 아쉬운 부분이 그 환수액을 473억으로 해가지고 추징액이 추징액을 470억. 예. 그래서 428억. 73억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전부 합쳐서 470억. 어쨌든 그 이 7,800억 그때 그 이 범죄 수익을 그냥 그 고소인이 안겨준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왜 그 이 재판부가 이재명을 꼭 찍어서 이 사건에 같이 책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고 대장동의 다른 사건. 다른 사건에 뭐 피고로 돼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그 판결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아하, 예. 그 부분까지 이제 남의 재판까지 하진 않겠다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400회 정도 이렇게 그 지목한 거로 봐서는 재판부가 그 분명히 짚지 않았더라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그 대장동 몸통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은 이게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죄 다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사실상 이걸로 끝이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 또 방법이 없지 않는 건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일반 형사재판이 그 공수처가 그 권한도 없는데 뭐 해가지고 뭐 격가지를 붙여가지고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특검이 또 그 내란 조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병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요청한 건 주요한 대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검찰이 조작해서 그 대장동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다시 검찰이 그 특검에 의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주고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를 하면 기소가 뭡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이 기소 아닙니까? 형사재판. 그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주 가능성이 지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검은 숫자가 이 국민의힘이 적어서 아예 국민의힘이 그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하나 이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 피고인들 그 7,800억 원을 그 범죄 수익을 한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그걸 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도 통과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왜? 숫자가 적으니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입니다. 지금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소치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모든 자기에 대한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분명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의 유권 해석을 갖고 있는 조원철이라는 그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12개 범죄 혐의는 전부 다 무죄다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뭐 사과까지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검찰이 조작했다 이겁니다. 에? 그래서 검찰이 공소 취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이 법원에 넘겨져 일단 기소는 됐지만 법원에서 이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서 공소 기각하는 판결, 그 다음에 이제 면소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건 그 이재명의 대장동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범죄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란 건 그 자기의 임무를 배반해서 그 조직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 배임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임액이 뭐 거의 1조억에 달하지 않습니까? 합치면 말이죠. 그런데 이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임죄를 없애면은 아니 형사소송법을 고쳐고 없애버리면은 뭡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뭘 판결을 내립니까? 면소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치하. 그걸 검찰이 압력을 받아서 아하 예 우리가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요건을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 그 다음에 다시 그 면소 판결. 면소 판결 예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옛날 간통죄라는 거 있었는데 헌재에서 그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간통죄는 뭐냐? 뭐 좀 속말로 자기가 자기 의사 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행위인데 이걸 그 이부자리까지 국가가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간통죄 이혼 판결을 받았고 그 뒤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 대충 뭐 벌금이면 전부 다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배임죄. 그 배임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대장동 개발을 해서 거의 뭐 이 7천억, 8천억, 1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이 주민들이나 성남시가 가져가야 되는데 민간업자 김만배니 뭐 남욱이니 정영학이니 이런 자들한테 정다 몰아주는 것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게 배임이거든요. 예? 그 임무 책임에 반해서 피해를 끼친 거.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합니다. 정청래가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야 임마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신문도 초청한 게는 말입니다. 아 그래도 이재명이가 좀 마음을 고쳐먹어서 자기 재판을 뭐 그대로 유지하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 신문들이 잘못 쓴 겁니다. 이재명이 청한 아예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고 종료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이를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목적은 지금 공소 기각이나 공소 취하나 면소 판결이나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버려 가지고 무죄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서 박사님께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은 법을 바꿔갖고 배임죄를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혐의로 받고 있는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없어지면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왜? 판결을 할 그
법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에서 하는 것인데 요번에 항소 포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 검찰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될 기소를 한 검찰이 그 공소를 취하해 버리는 겁니다. 공소를 취하하면은 법원에서 그 재판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법 체계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한 그 내용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궤도를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는 법 자체를 없애가지고 면소를 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가지고 재판을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바로 이재명 살리기의 지금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금방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가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헛발질을 했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알고는 중지시켰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데 기존에 있던 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법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거를 새로운 법을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법하고 법이 충돌을 해요. 그러고 그거는 의도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 만들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이재명 살리기의 지금 법적 절차.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자, 그러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가 이런 법적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연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이 또 이 여러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들이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죠. 하지만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서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이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들을 전부 다 평검사로 발령내자는 뭐 전무후무한 이런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식의 대응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의도는 좌절될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결국 아직 사법부도 조금은 완전히 작용화되진 않았으니까 사법부에서도 기대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이 반발 세력이 많아서 그들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최근에 이 검사 파면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민주당에서 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사법부가 따로 있지만은 왜 준사법기관이라 하면은 이 국민의 인권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달리 취급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탄핵 또는 징역 또는 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탄핵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단에서. 그런데 이 민주당 하는 꼴 보십시오.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뭐 탄핵이고 군고시장 정리를 없고 뭐 잘못하면 무조건 파면하자는 이겁니다. 이런 그 나쁜 발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쪽으로 얘기가 나가는데 내년 10월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 조직이 없어집니다. 예. 검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져 버려요. 자, 지금 이것이 같은 궤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권력을 가진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지금 뭐 당장 항소 포기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파란이 많은데 앞으로 검찰을 없애버리면 누가 제대로 기소를 할 것이며 누가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또 그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단순히 법을 바꾸고 검찰을 없애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를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이미 행정권, 입법권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사법권만 장악을 하면은 삼권이 다 장악이 됩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국은 사자성어로 하면은 뭐냐?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지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자는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지 공산주의로 하자는 건지 솔직하게 독재로 가겠다. 전체주의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놓고 사실상 모든 대한민국의 이 헌법 체계를 다 흔들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 정치 현상을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를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그 구렁텅이에 있는 이 정치권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잡을 수 있는지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올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랄까요? 그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주당이 지금 제안했다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국정조사 이걸 이 마음에 안 차지만 100%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극 성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그 사법부의 법정에서 뭐 이제 그 지금 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2심 판결이 나도 그 지금 8년에서 4년까지 그걸 인정해도 그거고 무조건 그 형사소송법 368조에서 이거 이 불이익 금지 그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가로가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하로 그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일단
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상고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현실 법정에서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전 국민한테 전국에 중개되는 그 국정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이걸 따지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제기했는데 특검을 숫자가 적어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다음 나경원 이 전 대표가 이제 이 발의하겠다는 특별법 뭐냐면은 대장동 피고인들한테 약 7,800억 정도의 범죄 수익을 한 수 못 얻도록 막은 것이 항소 포기 조사 아닙니까? 이걸 특별법을 제정해주고 대장동 피고인 범죄 수익 환수법 가칭 이럴까? 이 특별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 특별법을 발의해도 숫자가 적으니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겠습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책임입니다. 8개 범죄 사건, 8개 범죄 혐의,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가장 가능한 방법은 그래도 민주당이 먼저 제의했던 국정조사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알고 까발려야 됩니다. 방법이 참 없는데 할 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특별법이든 특별법이든 지금 야당으로서 이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적다고 봅니다. 매우 적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도 하여튼 지금 이 시위든 언론 인터뷰든 꾸준히 통해서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이 일어서도록 하는 그게 쉽지 않지만 결국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아까 저들이 독재하겠다는 안 그랬다는데 지금 북한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시진핑이도 그렇고 우리는 독재하겠다. 그리고 독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고 이렇게 독재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지금 검찰을 중국식으로 만들고 이 일당이 모든 그 사법, 행정, 입법 이거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그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게 그들이 발표를 했든 안 했든 인정했든 안 했든 현재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것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지만 국민의 저항밖에 없다. 국민적 저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독재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저기 했는데 히틀러 때부터 법에 의한 독재를 하는데 그게 그냥 옛날에는 권위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독재를 했는데 전부 법으로 독재를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다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언론 다 죽이고 사법부 장악해가지고 법대로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그 독재 체제로 간 것이죠. 지금 헝가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니 히틀러 자신도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 헌법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독재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국민들을 그렇게 아닌 것처럼 속이지만은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재판 중지법 이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헛발질로 자기들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그 독재 체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단초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어 가지고 75만 공무원들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 내란 혐의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뭐 내란 뭐 동조자라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부 조사를 하겠다 이거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내란 조사 TF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헌법 존중 정부혁신위원회가 아니고 아니 그들이 저 헌법- 김민석 총리가 붙인 게 헌법 정부 혁신 TF 정부 파괴위원회인데 그렇게 붙였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필요했냐 안 했냐 그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4시간짜리 그 계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나갔다든지 권력층하고 좀 연계가 있던 사람들 아마 지금 다 그 자리 보존 못할 겁니다. 보존 못하고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네. 뭐 수사 받고 있고 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죠. 그 4시간 6시간짜리 그 계엄에 동조했냐 안 했냐 물론 일부 성과도 있겠죠. 막 찔러대겠죠. 저 사람 뭐라 그랬다 뭐 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 이 투소 풍조가 제가 옛날 현역 때도 보면 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그 이 투소가 난무하던 뭐 그런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6시간짜리 그 계엄에 그것도 지금 1년이 다 된 이 시점에 와서 동조자를 찾는다? 그건 한마디로 그냥 75만 그 공무원을 사찰해서 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 세력으로 그러면- 완전히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 하는 일에 저 적극 협조하고 그냥 그 이 정부 이 독재 정부의 정권에 적극 뛰어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출세 못한다. 그거를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그 이 거의 그 발악이죠. 그게 무슨 헌법 존중이고 정부 혁신이고 그건 참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전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왜냐면 핸드폰 내놔라. 너 그때 그 시간에서 뭐 했느냐. 또 투서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투서도 받아가지고 이제 누가 그 판정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구에서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가리겠죠. 예. 예. 그와 관련해서 예. 그 지금 이 조금 이 용어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팬옵티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 이 유명한 영국의 이 공리주의 철학자, 우리 아마 고등학교 일반사에서 그 제레미 벤담의 그 유명한 말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용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모두를 본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감옥에, 형무소에, 교도소에,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변에 있는 깜빵을, 감옥을 전부 다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감시탑은 항상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불이 꺼져 있습니다. 시커멓게.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된 깜빵은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그 죄수들 사이에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검열, 서로가 서로를 검열합니다. 그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inspection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만인에 대한 검열입니다. 검열. 이것이 소위 그 팬옵티콘이라는 용어인데 지금 얼마 전에 그 TV조선도 그 뭐 앵커 멘트에서 그 팬옵티콘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전 75만 공무원을 감시, 감독, 검열하겠다. 아니 PC도 검열하겠다. 핸드폰도 제출해라. 그러면은 75만 그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 용의자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야기지만 스탈린 전체주의자 히틀러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자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지금 현대판 그 사회주의자 죽었습니다만 차베스 이런 자들이 쓰는 그런 것과 같다고 분명히 송원석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했지만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나 차베스나 그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생각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이 나옵니다. 이 휴대전화를 자발적이지만 뭐 내지 않으면 뭐 대기 발령하고 전복을 이런다는데 그건 이보다 더 강제적일 수 없죠. 인권 침해도 됩니다. 모르지. 당연히 이것은 자기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도 위배되고 또 행정기관이 뭐 감사든 무슨 뭐 감찰이든 무슨 명물을 갖다 붙이든 이 영장도 없이 이게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 개인들의 그 이제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란 뭐 이 동조자 특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짜리 6시간짜리 그 이 계엄에 무슨 1년 지나서 거기 동조자를 찾고 말고 그 설령 동조한 사람이 있더라도 뭐 이미 다 정리된 마당에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일당 독재를 노골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우리는 이리 갈 테니 너희들 추종하는 사람들 줄 서 이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성향상 뭐 만약에 진짜 그 공무원들의 복지와 그 인권을 위한 조직이라면 이럴 때 들고 일어서야 되고 아까 저 사회자님께서 공무원들이 엎드렸다고 그러는데 납작 엎드렸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폭거에 주저앉으면 공무원들도 같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게 말이죠.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정교조도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노조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의 진행을 받아서 움직이고 최근에 북한의 진행을 받아서 북한의 돈까지 받아가지고 해서 한 민노총 그 간부 4명인가 전부 다 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민노총 정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지지 기반이죠. 예, 지지 기반이고 지금 민노총에서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다 뒤에서 협박하고 압력 주고 다 합니다. 이것이 이 현재 정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감시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그 아까 우리 핸드폰 다 내놓고 말하는데 그 재미난 게 그거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감춰라. 예? 핸드폰을 절대 없애라. 사소해라. 절대 사수해라. 왜냐하면 이 정권은 그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보고
니들이 진짜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자. 핸드폰 내놔라. 안 내놔? 너 그러면 인사조치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공포 사회가 이제 슬슬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금 공포 사회가 되고, 이 독재 정부, 독재 사회, 또 공산 사회 공통이 그겁니다.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을 겁박하고 공포를 주고,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참 불행하게도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나라 전체, 사회 전체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특히 큰 문제입니다. 이 내란 특유의 이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 고발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뭐 인륜 파탄입니다. 어떻게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고발하게 하는 북한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한 흉포한 짓을 지금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것 도저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이제 북한의 오가작통법이라는 것이 오가작통법.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다섯 하는데, 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내란 계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언론이나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용어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2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계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방송 보도면 윤석열 내란 사건이랍니다. 자, 이건 우리 무죄 추정 원칙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도 추정된 그것도 그리고 내란이란 걸 자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쓰게 되고 그런다면 전 세계 사전, 백과사전, 법률, 심지어 교과서도 다 바꿔야 됩니다. 내란이라는 건 보면 비권력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영어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윤석열 내란 사건 방송 보십시오. 신문 보십시오. 이게 내란이 아닙니다. 계엄입니다. 물론 계엄을 선포할 때 물론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란이라는 건 비권력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건데 무슨 놈은 윤석열이가 최고 권력자인데 무슨 놈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내란법 보면 내란이라는 건 1, 2개 지역에서 국가의 권력 장악력이 마비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의 행정이 마비됐습니까? 뭐이 마비됐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문제는 빼라. 그래서 내란은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런데 한동훈이가 아니고 이자가 공수처장 권한도 없는 걸 어디 직권남용 그 부분에다가 내란을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 좌파 법원에 해가지고 윤석열을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란에 우리가 어떤 걸 법을 제정하고 말이죠. 심지어 대학에서 석박사 논문을 써도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터미놀로지 해가지고 용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 흐트립니다. 공자가 정맹사상 이름이 똑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부작, 설명을 하되, 기술을 하되, 부작, 작문을 하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아라. 그게 공자의 정맹사상 아닙니까? 이름이 똑바르야지. 이름이 엉터리면 혼란이 돼가지고
엉망진 내란이면 내란이 계엄으로 해야지 계엄 12.3 계엄으로 12.3 내란 사건 보십시오 아침부터 24시간 방송 들으려면 12.3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이 모양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내란몰이라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서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그때 12월 3일 밤중에 일어난 일을 잘 보십시오. 총 한 방 쐈습니까? 아니 사람 한 명 죽었습니까? 아니 어디 국가 무슨 뭐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까? 그럼 무슨 놈의 내란이 저 계엄 선포한 사람이 4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버렸어요. 무슨 놈의 내란이 그런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최고 권력권자가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을 해제했어요. 근데 그걸 내란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몰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건데 12.3 계엄 사태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민주당 쪽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프레이밍의 선수들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프레임 짜는데 아주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걸 내란으로 하자. 그게 무슨 내란입니까? 그럼 내란으로 하자 하고 근데 지금 저기 하나씩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처음에 우왕좌왕 저기 했을 때 안 나왔다가 딱 하루 만에 이게 나왔어요. 어디선가 내란이라고 네이밍을 딱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맨 처음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이라는 그런 뭐 주당도 있어요. 그 뭐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모르는데 먼저 내란을 주장해가지고 내란으로 몰고 갔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이건 확인되지 설이죠. 않은 겁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내란몰이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광범위하게 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지방선거 그때까지도 계속 내란몰이가 계속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뭐 재미난 게 벌어지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뭐 하고자 하는 거 있죠. 몇 가지. 이거 지금 다 막 지금 이재명 정권 있는 사람들이 막 전부 뒷다리 잡고 있습니다. 총리 또 뭐 법사위원장부터 뭐 무슨 뭐 국회 쪽에 있는 뭐 그 유명한 3명의 여골들, 추미애, 최민희 또 서영교 또 있어요. 전현희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런 내란몰이가 내년 지방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결을 시키는 내란몰이 이것도 국민이 아마 지쳤을 겁니다. 그 뭐 좀 그만해라 뭐 그렇게 뭐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지금 오세훈이고 민주당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는 김민석이 이 친구는 뭐 양다리를 겹친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당 대표로 가느냐 서울시장을 가느냐 아마 뭐 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서울시장일지 모르죠. 왜? 판공기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우리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쟁점되는 게 이거 세운상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운상가가 종묘에서 한 180m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세운상가가 거기 있었죠. 그 세운상가를 좀 높게 만들고 좀 새롭게 이 개발한다는 건데 글쎄 대부분의 그 서울 시민 또는 그 세운상가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그 세운상가 이건 뭐냐 아주 슬럼화돼 가지고요. 저도 한 2, 3년 전에 우연히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완전히 이거 어디 뉴욕의 슬럼과 같아요. 험해요.
그런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저 태계로까지. 그런데 그걸 지금 뭐 문화재 보호다 뭐 이런 명목을 들어가지고 그 지금 김민석이가 걸고 나오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뭐 사랑해 뭐 아니, 감사의 감사의 공원, 공원 감사의 공원 네. 만들어. 뭐 이것도 딴지를 좀 부리는데 그것도 저 뭐야 어떻게 뭐 집총자세를 뭐 바트러총 자세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짓느냐 뭐 하여간 이 민주당 그 저 뭐야 그 내놓는 건 뭐 치졸해요. 그게. 예. 근데 경복궁 앞에 이렇게 저 이 정부 종합청사 이렇게 같은 거 뭐 고추 건물도 들어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 또 종묘에서 보면 재개발에도 그 앞이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리도 180m나 되고 이 박원순이 그 애초에 그 오세훈 시장이 하려던 것을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이거 뭐 보존 가치가 있느니 뭐니 해가지고 이 완전 슬로마되다시피 했는데 그게 아마 40년이 넘죠. 저희 50년 다 된 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옛날부터 벌써 50년 넘은 것 60년대 그 세운 생가가 세워졌으니까 70년대 그 70년대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됐으니까 50년 됐어요. 60년대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예, 60년대부터 그건 개발이 아니고. 시작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제대로 들어선 게 70년대. 네, 70년대 때 쓰러졌는데 그걸 뭐 김민석이 와가지고 뭐 그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길을 빨린다는 무슨 뭐 주술학적인 뭐 얘기까지 해가며 근데 너무 치졸한 게 무슨 총리가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무슨 감사원 쫓아다니고 근데 참 제가 참 화가 나는 게 아니 김민석이 뭐 추미애 뭐 등등 하여튼 그 사람들 언제부터 종묘했습니까? 종묘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종묘가 문화재 뭐 국가유산 언제부터 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뭐 보존을 하고 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걸 왜냐면 제 집안이 거기에 전준시 집안이라서 그 잘 알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은 기여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시조선이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묻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종묘를 보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난 참 웃기는 게 종묘를 제대로 알리려면은 고층 건물을 세워야 돼요. 더 높이 세워야 돼요. 지금 종묘는 안 보입니다. 바깥쪽에서 들어가기 전에 전혀 안 보입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 말이에요. 네?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일본 저 뭐야 황궁 가보세요. 그 옆에 다 높은 건물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여기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저 높은 건물에서 보면 잘 보여요. 아니 이제는 더 많이 알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참 홍보하고 공부하는데도 건물을 높여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진짜 국가유산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이다 뭐 창덕궁이다 뭐 창경궁이다 종묘다 여기에 그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는지 또 조금이라도 뭐 그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는데 뭐 기여를 했 그런 사람이라면 또 몰라요. 진짜 민주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딱 나오니까 오세훈이를 공격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종묘라는 게 대단한 거라 거기서 보존을 해야 된다. 높은 건물 세우지 말아야 된다. 참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언제부터 종묘가 뭔지는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종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